자, 제5절 지대 및 지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지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토지를 쓸 때니 내가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이만큼 내겠습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가는 자, 토지의 가격을 지가라고 하는데 자,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얼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다. 자, 어떤 토지가 샀을 때 저번 달 1월 1일자 기준에서는 얼마였는데 오늘자 기준하면 지금 이 순간 이 토지 땅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가는 저량 개념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유량과 저량 개념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토지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토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이 당연히 비싸겠죠. 자, 월세를 100만 원 받는 토지보다 월세를 200 받는 토지가 당연히 2배 더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장래에 내가 벌어들이게 될 총 지대 수입의 현가 합으로서 구해지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동산 또는 토지를 갖고 있었을 때 그냥 일단 토지라고 할게요. 자, 이 토지를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 토지를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지대라고 하는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1년 뒤에 얼마, 1년 뒤에 얼마, 3년 뒤에 얼마 이렇게 영원히 토지는 영속성이 있으니까 자, 임대료를 영원히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임대료 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현가 합을 하면 바로 그것이 지가가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를 이러한 수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지가는 지대를 영구 환원한 값이다. 여기서 이자율은, 그래서 R은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자,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로 또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전환시켜주는 율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이자율을 넣어주면 앞으로 벌게 될 영원한 지대 수입을 현가 합했을 때 얼마인지 땅값으로 바꿔주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 이자율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자율이 10%라고 해볼게요. 이자율이 10%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 지금이 있고 1년 뒤가 있다 했었을 때 지금의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이 돈이 1년 뒤에 얼마가 되죠? 110만 원 되겠죠? 110만 원. 따라서 자,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은 같은 돈입니다. 이자율이 10%인 세상에서는 지금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은 같은 돈이에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둘이 같은 돈일 수가 있습니까? 얘는 100만 원이고 얘는 110만 원이잖아요. 110이 더 큰 돈인데 어떻게 이 둘이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과 1년 뒤에 쓸 수 있는 110만 원은 액수만 따지면 얘가 더 크지만 얘는 대신 지금 당장 쓸 수가 없고 1년 뒤에 쓸 수가 있고 1년 동안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00만 원과 1년 뒤에 쓸 수 있는 110만 원은 같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지금 돈 100만 원 저축하면 110만 원 되지만 반대로 1년 뒤에 돈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가치를 1년 뒤로 보내려면 곱하기 1.1을 합니다. 근데 갔던 걸 다시 거꾸로 오려면 곱하기 1.1을 반대로 해줘야 돼요. 곱하기의 반대가 뭐죠? 바로 나누기. 따라서 나누기 1.1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자율로 나눠주게 되면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여기서 설명 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토지의 가격, 지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평생 영원히 받을 수 있는 토지 임대료의 현가 합이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현가 합을 구하려면 1년 동안의 지대 수입을 이자율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토지 임대료, 지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당연히 지가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 생겨나는가, 이 지대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자, 먼저 이 지대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의 지대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어떤 토지 주인이 지대 수입을 번다고 할게요. 자, 지대를
100만 원씩 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대 100만 원 중에는 전용 수입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경제지대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대 100만 원 중에서 전용 수입이 60이라면 경제지대의 크기는 40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용 수입이 70이라면 경제지대는 30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운영해서 자, 커피를 판다고 합시다. 자, 커피 한 잔 팔아서 5,000원의 돈을 번다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이 5,000원이 전부 다 이 판매업자, 커피 판매업자의 수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커피를 팔 때 커피 한 잔 가격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원가가 들어가 있죠. 원가. 또 이 원가를 뺀 나머지가 커피 판매업자의 이윤이잖아요. 만약에 커피 한 잔의 원가가 3,500원이라면 나머지 이윤은 1,500원이 되겠죠. 따라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를 빌려주고 번 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입은 원가와 이윤으로 구분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자,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은 커피를 팔고 번 돈 중에서 일부는 원가고 나머지는 이윤이다 라고 얘기하면 논리가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용 수입은 원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제지대는 이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토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가 현재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월세는 250을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임차인이 토지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기 임대인님, 월세가 좀 부담이 돼서 월세를 좀 지대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했다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토지 주인이 이 토지를 상업용이 아니라 만약에 주거용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이 주거용의 토지를 빌려주면 200이라는 월세 수입을 지대 수입을 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이 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임차인에게 이 토지를 현재 250에 빌려주고 있다고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토지 주인한테 월세가 좀 부담되니 월세를 180으로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이 토지 주인은 그것을 하게 해줄까요? 거절할까요? 당연히 거절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아니 250 받던 토지를 왜 180에 해주겠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이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250이 아니라 주거용보다 낮은 180을 내겠다고 하면 이 상업용 토지 이용자한테 토지를 임차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용이 180만 내겠다면 난 그러면 너한테 이 토지, 당신한테 이 토지 세 안 주고 나는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사람한테 세를 줄 거야. 왜냐면 주거용 이용자한테 토지를 빌려주면 난 최소 200은 벌거든. 따라서 200만큼도 안 준다면 난 너한테 세를 줄 이유가 없어. 왜냐면 너가 200만큼도 지대를 내지 않겠다면 난 너한테 토지를 임차해줄 이유가 없다니까? 너 아니어도 나는 최소 얼마? 나는 최소 200의 월세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네가 200보다 많이 낸다면 너한테 토지를 빌려주겠지만 네가 200도 내지 않겠다면 나는 너한테 토지를 빌려줄 이유가 없어. 라는 논리가 되겠죠. 여러분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려우면 쉽게 한번 열려보세요. 원룸이 있어. 원룸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해. 방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월세가 조금 부담돼요. 월세가 40이라 칩시다. 월세가 현재 40인데 30으로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원룸 건물 주인이 학생 아니어도 어저께 방을 본 학생이 35에 해주면 이 방에 들어온다고 했어. 그러면 학생이 40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그 학생 35에 받으면 되지 내가 왜 너한테 30에 세를 주겠니? 라고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왜? 너 아니어도 35는 낸다는 학생이 있단 말이야. 난 따라서 35보다 월세를 낮출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지금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토지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상업용 이용자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주거용 이용자한테 이 토지를 빌려준다고 해도 월세 200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업용이라 한다면 200보다 더 줘야지만 주거용 이용자가 아니라 상업용 이용자한테 토지를
빌려줄, 임차해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상업용 이용자가 200만큼도 내지 않는다면 굳이 얘한테 세를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된 얘기예요. 안 된 얘기고,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250 낼게요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가만 보니까 이 250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200이라는 부분하고 50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20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20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이 토지를 계속해서 임차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지대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200도 내지 않으면 나는 이 토지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200은 내가 이 토지를 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하고요. 이 50은요. 그 최소한의 금액을 넘어선 초과 금액을 의미하죠. 초과 지대를 의미하죠. 그죠? 사실 나는 이 토지를 200보다만 더 내면 쓸 수 있어요. 201을 낸다고 해도 누구는 200 내고 누구는 201을 낸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세를 줄까 당연히? 201한테 세를 주겠죠? 따라서 200보다만 더 많이 주면 이 토지를 쓸 수 있는데 나는 그 초과 금액을 50이나 더 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10을 낸다고 하면 토지 주인은 둘 중에 누구한테 세를 줄까요? 당연히 얘한테 세를 주겠죠. 따라서 200만 넘으면 이 토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월세 계약이 200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 부분은 초과해서 내가 더 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요 200은 꼭 내야 돼요. 꼭. 요 200도 내지 않으면 이 토지를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초과지대 50은 꼭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20만 낸다고 해도 이 토지는 사실 쓸 수가 있고요. 10만 낸다고 해도 이 토지 쓸 수가 있고요. 1만 낸다고 해도 이 토지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이 초과지대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죠? 꼭 필요한 수입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꼭 받아야 하는 수입이에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그냥 더 버는 수입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그냥 더 버는 수입이죠? 난 사실 네가 201만 제시했어도 너한테 이 토지를 빌려줄 건데 네가 250을 낸다고 하니 나는 고맙게도 50만큼을 더 버네 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까지 개념 다 나왔습니다. 바로 요 200도 내지 않으면 이 토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따라서 이 200은 원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가로 이해할 수 있겠죠. 200도 내지 않으면 이 토지를 아예 쓸 수가 없어. 따라서 이 200은 내가 이 토지를 쓰고 싶으면 이 토지를 이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야 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바로 이게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 자, 이 토지를 내가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용 수입을 넘어서서 불필요하게 초과해서 더 내는 토지 지대를 경제 지대 또는 파레토 지대라고 합니다. 바로 얘가 50에 해당하는 경제 지대예요. 얘는 꼭 내야 되는 최소한의 지대고 얘는 그 최소한의 지대 이상으로 내는 플러스 알파 부분을 경제 지대라 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토지 주인의 진정한 수입은 전용 수입이에요, 경제지대예요. 진정한 수입은 경제지대예요. 진정한 수입은 경제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용 수입은 꼭 얘한테 세를 주지 않아도 얘한테만 세를 줘도 어차피 벌돈이에요. 어차피 벌돈이고 이 토지를 누군가 쓰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될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상이윤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정상이윤. 최소한 이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정상이윤과 유사한 개념이고 이 경제지대는 초과이윤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토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벌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수입을 경제지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경제지대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왜? 얘는 플러스 알파 수입이니까 얘가 큰 게 좋습니다.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 경제지대는 왜 생긴다? 왜 생긴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요. 토지가 무한히 많거나 토지가 굉장히 많다면 이 임차인도 굳이 이 토지 주인한테 토지 좀 빌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더 싼 토지, 다른 토지 알아보면 됩니다. 월세 인하 안 해주면 난 그러면 그냥 다른 토지 알아볼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의 공급이 굉장히 많아. 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 땅이 굉장히 많다. 즉 원룸으로 따지면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 주인이 이런 플러스 알파 수입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벌겠죠? 따라서 토지의 공급이 굉장히 많다면 이런 경제지대는 적어지거나 또는 발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이 경제지대는 그럼 왜 생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발생하는 성격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토지 주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대 수입을 벌 수가 있는데 그 지대 수입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의 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용 수입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경제 지대이다. 이 둘을 합친 게 전체 지대인데 전용 수입은 원가의 성격을 갖고 경제 지대는 이윤의 성격을 갖는다. 자, 전용 수입은 어떤 토지를 현재 내가 이용하는데 이 이용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지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최소한의 원가 개념에 해당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지대는 그것을 초과하는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경제지대는 초과 이윤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것은 잉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자, 근데 이러한 경제지대는 왜 발생한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경제지대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 얘기죠.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균형 지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대의 크기가 결정되겠죠. 그때 토지의 균형 거래량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전체 지대의 크기는 여기 사각형 면적으로서 표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대가 아니라 사과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자, 사과가 하나에 500원, 거래량 4개라고 한다면 500원짜리를 4개 거래했으니까 전체 사과 거래액은 2,000원이 되겠죠.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죠? 요거 높이 500 곱하기 가로의 길이 4해서 이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2,000원 나온 겁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 균형점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곧 총 거래액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수요와 공급,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여기 균형점 생겼고 여기에서 거래량, 여기서의 토지 임대료니까 자, 여기 사각형 면적이 바로 전체 지대의 크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공급 곡선까지의 높이라고 하는 것, 자, 공급자에게 있어서 이 공급 곡선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정도의 수량을 공급할 때 나는 이만큼의 금액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급자가 공급을 하기 위해 최소한 받아야 하는 가격이 공급 곡선의 높이이기 때문에 자, 이 공급 곡선의 높이까지를 모두 다 색칠을 하면 빨간색 삼각형 면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 면적은 뭘 의미한다? 공급자가 이 정도의 수량을 공급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이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만큼도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 주인이 토지를 임차인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토지 주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건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럼 토지 주인이 토지 공급자가 최소한 요 평수, 요 면적만큼의 토지를 빌려줄 때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만큼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토지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빨간색 면적 우리가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원가, 얘를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용. 자, 그런데 실제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주인에게 지급하는 지대의 총 크기는 여기 사각형의 면적이기 때문에 자, 이 사각형 면적에서 빨간색 전용 수입을 빼고 나면 바로 여기 하얀색 삼각형 면적이 남게 되는데 바로 이게 경제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사각형의 크기가 300이에요. 250이에요. 250인데 이 빨간색의 크기가 200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얀색의 넓이는요, 50이 되겠죠? 자, 이만큼의 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 주인은 최소한 200은 받아야지만 이 토지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대료 총액은 250이죠. 그럼 250에서 200을 빼고 나면 나머지 여기 하얀색 삼각형 넓이는
50이 나오는 것이고 이 50은 토지 주인이 얻는 플러스 알파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얘를 경제지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제지대는 왜 발생한다? 바로 이 경제지대는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되어 있을수록 경제지대의 크기는 커져요. 자, 근데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공급 곡선이 급경사로 그려지나요? 완경사로 그려지나요? 급경사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자, S가 급경사이면 급경사일수록 S가 급경사일수록 경제지대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경제지대 크기는 커진다.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더 제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변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S곡선 밑에 있는 이 면적 빼고 나머지는 다 경제적 지대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완벽하게 탄력적이에요. 토지의 공급이 굉장히 무한히 많아. 그런 경우에는 경제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얘가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탄력적이 될수록 S가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지면 이 삼각형 작아지면서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 탄력적,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경제지대가 하나도 없어. 지대 수입은 전부 다 100% 이전 수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자, 완전 비탄력적이야.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면 점점 더 S가 급경사가 되겠죠? 점점 더 급경사가 되면서 파란색 삼각형 면적이 점점 더 커지면서 100% 지대 수입은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 하니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한다? 토지 공급의 제한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 공급의 제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말로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면 될수록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반대로 토지 공급의 제한이 없을수록, 토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의 크기는 작아지고 이전 수입의 크기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지대의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어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전부터 해서 토지의 임대료인 지대가 왜 발생하는가? 왜 어떤 토지는 지대가 높고 또 어떤 토지는 지대가 낮은가? 이러한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론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리카도라는 사람은요, 각 토지가 갖고 있는 비옥도가 있죠. 자, 옛날에는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 어떤 토지가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을 더 많이 수확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A 토지가 있고 이렇게 B 토지가 있는데 자,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똑같은 씨를 심었을 때 다 똑같이 썼을 때 A 토지에서는 쌀 100가마를 수확할 수가 있고 B 토지에서는 쌀 80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자, A 토지가 B 토지보다 20가마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바로 A 토지가 더 비옥하기 때문이죠. A 토지가 더 기름지기 때문에, 더 비옥하기 때문에 같은 씨앗과 같은 농부가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20가마만큼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토지 주인은 B 토지 주인보다 얼마만큼의 지대 수입을 더 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20가마만큼을 더 지대 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이처럼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의 차이를 차액지대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차이는 뭔 차이를 얘기한다? 바로 비옥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옥한 토지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땅들 중에서 비옥한 토지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죠. 일부 또는 소수의 토지만이 비옥한 토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점점 인구가 증가합니다. 자, 점점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 비옥한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어서는 이 인구를 다 먹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덜 비옥한 토지, 상대적으로 덜 비옥한 또는 척박한 토지까지 농경지를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여기 A 토지에서만 농사를 짓다가 자, 이때는 차익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자, 인구가 증가하니까 더욱더 많은 농업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A 토지보다는 조금 더 비옥도가 떨어지는 B 토지까지 경작을 확대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B 토지는 A 토지만큼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쌀이 80가마만 생산이 된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A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주인은 B 토지와 비교해서 자, 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B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때보다 1년에 20가마만큼의 쌀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토지 주인은 토지 임차인한테 지대를 요구할 때 만약에 B 토지에 대한 지대보다 플러스 20가마를 더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더 요구하겠죠. 왜냐하면 내 토지는 B 토지보다 1년에 20가마가 더 나와. 따라서 이 20가마가 더 나오는 이유는 내 토지가 비옥하기 때문이지 네가 농사를 더 잘 지어서가 아니야. 똑같이 농사를 져도 내 토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20가마를 더 얻는데 이 20가마는 내 토지의 비옥함 때문이니까 이 20가마는 나한테 줘야 돼 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추가 생산량인 이 20가마는 토지 주인에게 지대 수입으로서 지불되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지대를 바로 차액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긴다? 우등지와 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우등지는 100가마, 열등지는 80가마니까 차액지대가 20가마가 나왔지만 만약에 우등지는 100가마, 열등지는 70가마 이런 경우에는 차액지대의 크기가 30가마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토지마다 갖고 있는 비옥도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 생산량의 차이가 우등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되기 때문에 바로 이 추가 생산량의 크기가 바로 차액지대가 된다는 거죠.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차액지대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계속해서 조금 더 척박한 토지로 경작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야, 인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여기 C 토지까지 경작을 확대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C 토지는 50가마만 생산이 된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A 토지의 차익지대가 몇 가마가 되는고 하니 이제는 50가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A 토지는 C 토지랑 비교하면 1년에 50가마가 더 생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한테 야, 너 C 토지 경작할 때보다 내 토지 경작할 때 50가마가 더 생산되는데 이 플러스 50가마는 내 토지의 비옥도 때문이니까 나한테 이거 지급해 라고 해서 50가마를 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차액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요. B 토지도 이제는 차액지대를 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B 토지 주인 역시 야, 보니까 C 토지보다 내 토지가 더 비옥하기 때문에 30가마가 더 경작되네. 역시 이 30가마 역시 왜 발생하는 거예요? 내 토지, B 토지의 비옥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요 30가마 역시 내 거야 라고 해서 이제는 B 토지 소재 역시 30가마의 차익지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더 이상 C 토지보다 더 이상 열등한 토지가 없다고 합시다. C 토지까지만 경작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C 토지 주인은 차액지대 수입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면 저는 보세요.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리가 뭐죠? 나보다 더 못한 토지가 있을 때 내가 걔보다 잘난 것만큼 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C 토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토지 중에서 가장 열등한 토지예요.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이 C 토지보다 더 못난 애가 없어. 따라서 더 못난 애가 있다면 더 못난 애와 얘의 차이만큼이 얘의 차액지대 수입일 텐데 C 토지는 꼴등이에요. 꼴등이라서 얘보다 더 못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 꼴등인 C 토지는 차액지대 수입이 없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처럼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토지 중에서 가장 척박한 토지, 가장 열등한 토지를 우리는 최열등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도 합니다. 한계지는 무엇이 한계냐? 바로 토지 경작의
한계인 토지를 한계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척박한 토지에서 경작을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리카도에 따르면 차익지대 왜 발생한다?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그 토지보다 더 열등한 토지와의 생산력 차이에 의해서 차익지대가 발생한다. 그런데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의 경우에는 얘보다 더 열등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토지, 가장 열등한 최열등지, 이 한계지에서는 차익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왜 발생하지 않는다? 얘보다 더 못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근데 차익지대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A 토지 주인이 원래 20가마의 차익지대 수입을 누리다가 50가마로 차익지대 수입이 증가했고요. B 토지 주인은 차익지대 수입이 없다가 30가마로 차익지대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 바뀐 게 뭐죠? 왜 증가한 거죠? 바로 여기 C라고 하는 더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하니까 C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거나 적었던 차익지대 수입이 C 토지가 경작됨으로 인해서 증가하거나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A와 B 토지 주인의 차익지대 수입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 토지 주인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 C라고 하는 더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익지대가 증가했고 생겼죠. 따라서 A 토지 주인과 B 토지 주인은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번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더 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입의 증가분, 이러한 수입의 성격은 비용이겠습니까? 잉여이겠습니까? 당연히 잉여죠. 잉여.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봤다 이 얘기예요. 자, 리카도에 따르면 이러한 차익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나보다 더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기 때문에 그 토지와의 생산력 차이로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만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의 증가분은 불로소득이다. 일하지 않고 번 소득이라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뱃살과 유사하다. 잉여. 여러분 잉여는 뱃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뱃살. 남아도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뱃살이 더 늘고 뱃살이 더 찌는 것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차익지대설에서 정리하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익지대 왜 생긴다? 토지끼리 생산력 차이,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차익지대 발생한다. 두 번째 포인트, 최열등지, 다른 말로 한계지에서는 가장 척박한 토지에서는 차익지대 생기지 않는다. 왜 생기지 않는다? 얘보다 더 열등한 토지가 없어서.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차익지대는 성격이 무엇이다? 바로 잉여의 성격이다. 일하지 않고 뱃살을 찌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로소득으로서 잉여의 성격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토지의 비옥도 관점에서만 지대의 차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토지의 중요한 요소인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이 얘기예요. 자,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위치보다도 비옥도가 중요했지만 오늘날 도시토지로 넘어오면 도시토지는요 비옥도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무시했다 이 얘기죠. 따라서 조금 이론적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척박한 토지인 한계지라고 해도 토지 주인이 지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토지 임대료가 빵원인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고 해도 지대를 받지 않고 공짜로 빌려주는 토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고 해도 공짜로 빌려주는 건 없다. 따라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